안녕하세요. 자, 2021년도 대비 FRM 파트 1의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는 북 4인데 이 내용이요. 그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쉬운 내용이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통계적인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금융 상품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특히나 채권과 옵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채권이 어떤 거고 옵션이 어떤 거다 이런 거는 좀 아셔야 이 내용들을 좀 쉽게 빨리 따라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인 개념도 좀 아셔야 그 뒤 앞부분에 나오는 리스크 모델들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혀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공부하자 이러면 사실은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고 아마도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반복해서 나중에 들으셔야 한 번 쭉 다 끝나고 그러면 전체 그림이 좀 흐릿하게라도 머릿속에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듣게 되면 그때는 좀 앞에서 들었던 것, 뒤에서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이미 들어봤으니까 그런 게 연결이 되면서 두 번째 들을 때는 좀 그래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빠르게 쫓아오시는 분들은 2번 정도 들으시면 이제 웬만큼 다 뭐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익숙해지는 과정만 남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어렵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들어서 한 3번 정도, 뭐 전부를 다 3번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려운 것만 좀 이해 안 되는 것만 한 3번째쯤 들으면서 좀 생각을 이렇게 오랫동안 좀 여러 번 해보시게 되면 그래도 대부분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어려운데 거기까지는 또 이렇게 FRM 시험에서 원하지 않고요. 적당히 어렵게 금융공학의 문턱에서 발만 딱 걸치고 거기서 멈춥니다. 아주 깊이 이제 금융공학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려워지게 될 텐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의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일종의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딱 스탑.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되게 되면 아주 본질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자는 그런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목적에 맞춰서 조금 완급을 조절하거나 또는 경중을 가려서 공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제목이요. Valuation and Risk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2개 있는 거죠. Valuation 모델이 있고 Risk 모델이 있고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챕터는 45 챕터에서 65 챕터까지 되어 있는데 이 45 챕터에서 65 챕터를 약간씩 세그멘테이션 또는 그룹핑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들을.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요. Value at Risk가 주제예요. Value at Risk. 이 Value Risk를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Value Risk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들으시게 되면 어쨌든 밸류 리스크하고 관련된 챕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이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주제가 45, 46, 47 챕터, 그리고 저기 뒷부분에 나오는 52 챕터, 이런 챕터들이 밸류 리스크하고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또 주제가 있습니다. 이 밸류 리스크는요, 우리가 FRM에서 공부하는 3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마켓 리스크, 두 번째는 크레딧 리스크,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렇게 3개의 3대 리스크가 있어요. 나중에 파트 2 가시게 되면 리코디티 리스크라는 유동성 위험까지 포함해서 한번 공부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3개의 리스크를 골라라 이러면 마켓 리스크가 있고요.
마켓 리스크의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척도, 위험을 계산하는 척도, 온도를 계산하는 척도가 몇 도씨, 이렇게 길이를 계산하는 게 몇 센티미터, 몇 미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리스크를 갖다가 마켓 리스크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가 대표적인 게 밸류 리스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밸류 리스크는 마켓 리스크를 계량화시키기 위한 척도로서 어떤 이게 의미가 뭐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를 공부하는 게 45, 46, 47, 52 챕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것도 여기서 합니다. 이게 48, 49, 50 챕터. 50 챕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퍼레이션 리스크와 관련된 것도 해요.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리스크, 요거는 챕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51 챕터.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나오는 게, 그 채권과 관련된 본드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본드 밸류에이션. 그리고 and 하나 더 뭐 말을 하면 and risk measure.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챕터가 참, 이 챕터도 53에서 57 챕터까지, 얘는 53에서 57 챕터가 전부 이 본드 밸류에이션과 본드의 채권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옵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측정하는 옵션의 위험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릭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거는 58, 59, 60 챕터입니다. 세 챕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해야 될 걸 이렇게 개관해 보면 여기 로마 숫자 1, 2, 3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리스크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5에 해당되는 거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입니다.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밑에 있는 4번과 5번 카테고리는. 여기서 이제 좀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요. 밸류에이션 모델은 우리가 예컨대 채권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라든지 옵션의 가치를 평가해 보세요 이러면 평가하는 값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주식의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면 맞는 건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럼 뭐 주가는 얼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 값이 나오죠. 어떤 건물 또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값이 하나가 나오죠. 밸류에이션 모델은요, 값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채권의 가격도 그렇고, 옵션의 가격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그 대상 채권이나 평가하고자 하는 옵션의 밸류, 가격은요, 딱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게 이 밸류에이션 모델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모델은요, 분포입니다. 분포. 값들이 여러 하계가 나오는 게 있는데,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니, 그 넓은 분포에서 어디까지 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 이거를 측정하는 게 리스크 모델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모델은 기본적으로요, 분포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밸류에이션 모델은 분포의 개념이 없어요. 밸류에이션 모델은 그냥 딱 하나의 값 나온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적인 이 통계의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한 거는 리스크 모델에서는 통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요. 밸류에이션 모델은 뭐 통계에 대한 굳이 백그라운드가 없이도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서 요거는 좀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약간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라도 두 번째는 내가 다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다 하나씩 차근차근 가자 이렇게 해서 다 이해하고 간다 이러면 좋지만 중간에 소화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건너뜁니다. 들으시다가 건너뛰세요. 그리고 계속 그냥 진도 나가세요. 그러면 또 듣다 보면 또 이해되는 내용도 있고요. 아, 그거 이해가 되니까 앞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다시 또 앞에 거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백앤프로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순서는 이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밸류 리스크부터 하지 않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5, 4, 3, 2, 1 이렇게 갈 거예요. 반대로.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나중에 이 밸류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드 이야기할 때도 또 옵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옵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드를 공부하게 되면 본드 공부하다가 나오는 옵션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질 않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또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밸류 리스크 할 때도 또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먼저 하고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모델 쪽으로 갈 거고 이 두 개 중에서도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첫 번째 시간은 페이지가 199페이지입니다. Reading 워시판, Binomial Tree,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옵션을 같이 평가하는 방법이 옵션 프라이싱 모델 또는 프라이싱이나 밸류에이션이나 같은 거라서요. 옵션은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바이노미얼 추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항 추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블랙숄즈 머턴의 OPM이 있습니다. 옵션 프라이싱 모델. 이 블랙숄즈 머턴, 이건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이거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모양인데, 이 블랙숄즈 머턴의 옵션 프라이싱 모델은, 종이와 연필로 그냥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하나의 아주 공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이거 두 개가 바이노미얼 추리, 그 다음에 블랙숄즈 머턴의 옵션 프라이싱 공식, 이게 옵션 밸류에이션 모델이에요. 다이렉트리 옵션의 가격이 딱 얼마니 하라고 값을 하나를 딱 계산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미리 이제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에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실 텐데, 옵션의 행사 스타일에 따라서 옵션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로피언 스타일이 있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어요. 유로피언 스타일은 옵션의 만기 시점에서만 딱 행사를 할 수 있다.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로피언 스타일이고, 아메리칸 스타일은 옵션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때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관심인데, 유로피언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 이 바이노미얼 추리, 이항 트리를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것은 유로피언 스타일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 가격도 구할 수가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바이노미얼 모형으로 옵션의 가격 구하는 거는. 근데 이제 블랙숄즈 머턴의 옵션 프라이싱 공식은요, 얘는 유로피언 스타일 옵션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 가격 한번 구해보세요 하게 되면 어떤 모형이 나오겠습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이거 바이노미얼 모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모형, 이항 모형이 나오게 되면 혹시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 가격 구하라는 거 아니야? 하고 있잖아요. 좀 긴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로 유로피언 스타일 옵션 가격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씩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 가격 한번 구해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옵션 가격 구해봐 라고 하는 거는 바이노미얼 모형, 이항 모형으로만 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이항 모형이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아마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 물어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바이노미얼 모형 공부하실 때는 그 아메리칸 옵션 가격 구하는 게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옵션 프라이스 모형 자체는 이래요. 모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용 방법으로 옵션 가격 구하는 방법. 자, 그거는 directly 그런 이 모형에 넣어서 옵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하다 보게 되면 옵션 가격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그 복제 포트폴리오.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푸콜 패러티를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 둘 다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어떤 복제 포트폴리오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치 콜옵션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라든지, 또는 어떤 복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 이게 풋옵션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돈 얼마가 드는 거니? 그게 그 옵션 가격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푸콜 패러티는 우리 아주 유명한 거긴 하지만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거 묶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섞어서 이 묶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묶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묶음이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똑같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묶음과 또 하나의 묶음을 갖다가 살 때 비용이 다르다. 근데 결과는 똑같은 게 나온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면 싼 걸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 비싸게 주고 그냥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를 누가 비싸게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싼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푸콜 패리티 같은 경우도 풋과 콜이 같다. 패리티라는 게 등가, 같다는 뜻이니까 뭔가 이 두 개의 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풋옵션의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콜옵션의 가격을 알 수 있다. 이게 두 개의 어떤 등식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퀄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걸 알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왼쪽 값을 준 다음에 오른쪽 값 뭐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거는 약간 응용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것도 시험 잘 나오고,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푸콜 패러티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9페이지 모듈 58.1에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 봅시다.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 The one-step binomial model is best described within two-state world where the price of a stock will either go up once or down once, and the change will occur on one step ahead at the end of holding period. 자, 이런 여기서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이 뭔지를 갖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는 t = 0고요. 그럼 여기는 t = 1이에요. 여기에 이제 원 피어리어드입니다. 이 원 피어리어드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0에서 1로 시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하루입니까? 일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하나의 단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때 보니까 t = 1 시점이 옵션의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하나의 단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가 t = 0가 현재란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옵션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걸 이제 구하고자 하는데, 옵션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현재 그 기초자산이 있는데 기초자산을 S라고 합시다.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주식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현재는 S0라는 가격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있고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 딱 두 개밖에 없다. 이게 바이노미얼입니다. 이항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니?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S0 곱하기 1 더하기 업 하는 거니까 U%라고 하자. 뭐 이게 U가 이제 10%면 뭐 1 더하기 0.1 해서 1.1배 올라가는 거다. 내려갈 때는 그럼 얼마만큼 내려가는 거니? 곱하기 1 더하기 D%라고 하자. 근데 이 D%는 마이너스예요. 네거티브한 숫자죠.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요 가로 속에 있는 숫자는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원래의 가격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U 플러스는 올라가는 거라서 플러스의 값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경우의 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현재 출발하는 값에서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이게 원 스텝 바이노미얼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to see how this works, let's first define some terms. Then we walk through a calculation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저런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P는 stocks current price 현재 주가고요. X는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이고, 그 다음에 small t는 time to option expiration, 옵션 만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고, 자, I는 무혐 이자율, SU는 stock value in up state,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값. 그 다음 SD는 stock price value in down state, 주가가 내려갔을 때의 값. 그리고 C는 value of call option today, 오늘의 옵션, 콜 옵션 가격, 이런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노테이션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이그젠플을 보시면 됩니다. One step binomial 모델에서 calculate the value of call option assuming the following value. 자, 지금 그 P부터 시작해서 현재 주가부터 시작해서 옵션의 행사 가격, 근데 옵션을 보니까 콜 옵션이에요. 만기는 1년이고 금리는 8%고, 근데 이 금리가 continuously compounded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속복리로 금리가 계산이 되어 있고, SU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값, 내려갔을 때의 값은 SD,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자, 이거는 T 이꼴 0고 T 이꼴 여기는 1년인데 1년. 원래 지금 현재 주가가 있어요. 그 주가가 얼마냐면 100입니다. 100. 100달러의 주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0이죠.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125가 되겠다. 이렇게 되고, 내려간다면 보니까 80이다. 이러죠. 오케이. 50이다. D가 많이 내려간다. 이게 200이군요. 200. 올라간다면 200, 내려간다면 50이다. 이렇게. 자, 주가가 올라가거나 어쨌든 내려가거나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항 모형입니다. 바이노미얼 모형.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때가 콜옵션의 만기란 말이죠. 1년 있으면 만기. 자, 근데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보니까 행사 가격이 125입니다. 자, 콜옵션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치라는 거는, 콜옵션 만기 시점의 가치는 둘 중에 큰 값이죠. 콜옵션의 만기 시점에서 콜옵션의 페이오프라는 거는, 이때의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맥스 둘 중에 큰 값이다. 만기 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 마이너스 행사 가격 칸마 제로 둘 중에 큰 값이다. 얘를 사실 이 페이오프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이게 옵션의 만기 시점이죠. T 이꼴 1년이요. 그때 이제 1년이 지났을 때의 주가, 이게 지금 S의 라지 T인데, 이게 지금 뭐 200이 되거나 50이 되거나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행사 가격이 있는데 행사 가격이 125입니다. 콜옵션은 이 행사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주가가 125보다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125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그러면 나한테 플러스 값이 가치가 있는 거냐면 콜옵션은
125보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한테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그 주가가 125보다 작아지게 되면 125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의 밸류가요, 옵션의 만기가 되게 되면, 이게 페이오프라고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이 페이오프를 좀 길게 쓰게 되면, value at expiration입니다. 옵션의 만기 시점에서 옵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예요. 옵션이라는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콜옵션은 그 기초자산을 이 가격,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살 수 있는 권리, 125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150이 되었어요 하게 되면 50짜리를 125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25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50이 되었어요 하게 되면 50짜리를 125에 살 수 있는 권리, 무슨 가치 있겠어요? 가치가 하나도 없죠. 가치는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45도의 그림이 옵션의 만기 시점에서는요, 옵션의 가치가 되고, 만기 시점에서의 옵션의 가치를 페이오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를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그게 곧 금융자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t = 0 시점이 현재인데요. 현재. 자, 옵션의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옵션의 페이오프라는 게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 200이 되거나 50이 되거나 그렇죠. 근데 콜옵션의 행사가가 125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옵션 만기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뭘까요? 그죠? 페이오프.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페이오프는 200에서 125를 빼게 되면 남는 거는 75죠. 옵션은 75만큼의 가치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200이 되게 되면. 반면에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으로 끝났어요 라고 하게 되면 옵션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125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건 이제 행사 가격이 125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은 말이죠. 지금 현재 100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산이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200이 되거나 50이 될 수 있다고요. 200이 되게 되면 75만큼의 가치가 발생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으로부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50이 되게 되면 옵션의 가치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페이오프가 나옵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휘기 58.1의 원 피어리드 바이노멀 모델 추리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이 페이오프는 옵션 만기 시점에서의 나의 가치죠. 이거를 옵션 만기 시점에서는 이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옵션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치가 아니고요. 제로 시점에서의 가치를 알고 싶다고요. C의 제로는 얼마니? 이거 알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T = 0 시점에서 콜옵션의 가치. 근데 어쨌든 얘는 말이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값을 나한테 주거나 또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모든 금융자산, 옵션은 금융자산이죠. 현재 시점에서 옵션이라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옵션의 나중에 뒤에 만기 시점에서 어떤 밸류가 올 건지를 보고 그 오는 밸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next 휘기 58.1 보세요. next we assume a portfolio that consists of a long position in delta shares and a short position in one call option. If the stock price goes up 200, the portfolio value is equal to 200 delta minus 75.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to 50, the portfolio value is equal to 50 delta.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T = 0 시점에서.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long position in delta shares.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몇 개 가지고 있을까 하면 델타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삼각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읽을 때 델타라고 읽습니다. 제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갖다가 델타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델타니까 좀 그렇죠. 그냥 델타계 주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 주식을
얘가 S0라고 할게요. 이렇게 델타계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델타계가 1이면 주식 1개 들고 있는 거고, 델타가 2면 주식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 플러스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제가 델타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숏 포지션 in one call option, 콜 옵션 한 개를 매도하겠습니다. 콜 옵션 한 개를 매도하게 되면, 자, 이거는 롱 포지션. 그 다음에 콜 매도하는 거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을 부호로 쓰게 되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콜 옵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고요,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델타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0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T = 0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죠.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자, 거기서 if the stock price goes up to 200, the portfolio value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델타 곱하기 이 주가가 200으로 올랐으니까 2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0으로 오르게 되면 콜옵션의 가치는 75가 되죠. 마이너스, 자, 이때는 C0가 C의 라지 T가 되었을 텐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C 라지 T는 올랐을 때는 요거잖아요. 만기 시점에서의 가치가 75죠. 주가가 올랐을 때는 75가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델타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50이에요. 50. 주가가 50으로 떨어졌다고요. 이게 S0가 S의 라지 T는 5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C의 라지 T는 얼마니? 0이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 이렇습니다. 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So setting both values equal to each other, delta is equal to 0.5 and the portfolio value in one is certain to equal 25.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T = 0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나중에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원 피어리가 지났을 때에 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주가가 내릴 수도 있는데, 주가가 오르든 주가가 내리든, 오르게 되면 포트폴리오 밸류는 이렇게 될 거고, 내리게 되면 포트폴리오 밸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기초자산에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200이 되었든 50이 되었든 관계없이 1년이 지났을 때의 가치가 딱 같게끔 한번 해보자. 두 개 같게끔. 이러면 n을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 이제 이거죠, 이제 n을. n이 아니고 참 델타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델타를 풀면 되죠. 그래서 거기 푼 델타가 equal to 0.5. 이때 델타는 0.5다. 0.5. 뭐 그렇죠. 지금 여기 0.5 하게 되면 이게 100이고요. 100에서 75 빼게 되면 25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0.5 하게 되면 0.5 곱하기 50이니까 25죠. 위에 거 25, 밑에 거 25 이렇게 돼 있어요. 델타는 0.5. 자, 여기서 우리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이 델타가요. 델타가 T = 0 시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number of stocks. 주식의 수였습니다. 몇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 자, 처음에 T = 0 시점에서 제가 0.5개의 주식을 사고요. 그 다음에 주식 1개가 아니고 0.5개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1개를 발행했습니다. 뭐 숏 포지션은 콜 옵션을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가 됐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유는 나중에 한 타임이 지났을 때 주가가 올라가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하더라도요, 오른 상태에서의 포트폴리오 밸류나 내린 상태에서의 포트폴리오 밸류나 두 개가 딱 같아지게끔 할 목적으로 여기서 주식을 제가 델타계를 산 거예요. 그러면 델타계의 주식을 도대체 몇 개 사면 되는 거니? 0.5개 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a value of 25 1 year from now with rates continuously compounded at 8% is equal to 23.08.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얘를 들고 있는데 나중에 한 타임이 지나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나오든지 간에 그때 나오는 결과값은 같다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포트폴리오다. 이거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예요. 지금 앞에 가지고 있는 게 한 타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수익률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무위험 포트폴리오 들고 있으면 1년 동안 얻어야 될 수익률은 얼마 얻어야 되겠어요? 1년 동안에 얻어야 될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을 얻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거니까 무위험 수익률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T= 0 시점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포트폴리오 두 개의 값은요, 그러면 항상 25입니다. 그죠? 25. 그래서 올라갈 때의 포트폴리오, P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주가가 내려갈 때 포트폴리오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포트폴리오 T= 1 시점의 값은요, 무조건 25입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자, T= 1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25라는 이야기는 주가의 움직임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이 딱 지나가려면 확정적으로 25가 나오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앞에 시작할 때에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로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25라는 숫자가 나온다고요. 25라는 숫자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오겠습니다. 현재 가치. 뭘로 할인해 오면 될까요?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해 오면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간에 항상 확정적인 숫자가 나오는 그런 무위험 포트폴리오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할인해 올 때는 무위험 수익률로 할인해 오면 됩니다. 자, 거기서 무위험 수익률이 continuously compounded 된 이 i가 risk free interest rate인데 이게 8%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T= 0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25가 1년 후에 나오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 현재 가치를 continuous compounding, 연속 복리로 할인하면 되죠. 8%니까 0.08 이렇게요. 곱하기 1. 이 8%가 연간 이자율이니까 뒤에 나오는 것도 1년이니까 1 쓰면 됩니다. 항상 여기는 연간 이자율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도 그러면 연간 기간이 돼야 되고, 이게 연간 이자율인데 만약에 이 기간이 6개월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2분의 1, 0.5가 돼야 됩니다. 1이 아니고. 이게 연간 이자율인데 이 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가 돼야 됩니다. 앞에 보는 얘는 항상 연간 기준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25를 exponential 마이너스 0.08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그게 곧 이거 값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다 구했죠, 지금.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현재 주가, 이 주가가. 현재 주가가 100이죠. 이 자리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이거 델타가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0.5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0.5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50입니다. 50 마이너스 C0가 뭐하고 같아야 되는 거냐면 왼쪽에 나오는 25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0.08 곱하기 1하고 같아야죠. 자, 이러면 뭐 금방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if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if the value of call call C and the value of long position today is 50, the value of portfolio today is equal to 50 minus C가 되고요. 이거죠, 지금. 100 곱하기 0.5니까 이게 50이고 50 마이너스 C가 되는데 50 마이너스 C는 요거를 이렇게 디스카운트하는 값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 50 마이너스 C는 23.08하고 같아야 되고, 그러면 the value of call은요 26.92다.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콜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응용하는 방법. 그 응용하는 방법은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이거죠. 지금 델타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콜옵션 한 개를 매도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콜옵션의 가격이 T=0 시점에서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이렇게 구했다고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은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콜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지금 이렇게 처음에 만든 T=0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무형 포트폴리오라고 했잖아요. 이 무형 포트폴리오는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부터는 관계가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예요. 이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항상 무혐의자율로만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란 뜻입니다. 무형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이 무형 포트폴리오를 다른 말로는 이 주가의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포트폴리오,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 그런 의미에서 얘를 헤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포트폴리오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이 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복제 포트폴리오가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 또는 헤지 포트폴리오를 옵션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헤지 포트폴리오 또는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 만들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영향을 안 받고 아주 무혐의자율로만 증가하면 되는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면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만 안다라고 하면 이것 두 개만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쯤에서의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그젬플은 연습을 여러 번 하시고요. 이 복제 포트폴리오 또는 헤지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게 처음부터 조금 도입 부분에서부터 벌써 좀 어렵게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긴 한데 천천히 이거 논리를 좀 따라오시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서 처음부터 복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자 또는 헤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자. 그런데 헤지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반드시 끼어 있는 거냐면 기초자산과 콜옵션이 끼어 있는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초자산과 콜옵션을 갖다가 적당히 섞어가지고 복제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 놓는데 또는 헤지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는데 이 헤지 포트폴리오가 궁극적으로는 헤지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니까 주가가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무혐의자율로만 성장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말이죠. 가치는 주가의 움직임으로 헤지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몇 개의 주식을 처음부터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헤지 포트폴리오 만들어지는 거야. 이 숫자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숫자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몇 개의 주식을 처음부터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군. 이거를 현재 가치로 그러면 가져오면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무혐 포트폴리오니까 무혐의자로 디스카운트하면 되는군. 그렇게 무혐의자로 디스카운트한 값하고 처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식 숫자 이미 알았고 그다음에 주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모르죠. 그러면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면 되는 거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이그젬플도요, 연습을 좀 여러 번 하셔서 손에 익도록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자주 연습을 합니다. 시험을 치러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이해를 잘 했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험에서 잘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손에 안 익었어요. 눈으로는 많이 공부를 했고 머리는 완벽하게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손에 익질 않아 가지고 자꾸 틀리거나 벅벅거리거나 또는 뭐 시간이 나중에 가면 계산에 쫓겨 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당황해서 다른 문제도 놓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그젬플 나와 있는데 그중에 뭐 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뭐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꼭 뭐 이거는 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뭐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그젬플들은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연습해가지고 바로 기계적으로 계속 풀 수 있게끔 자꾸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페이지 200페이지의 맨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